자, 이 필지하고 획지는 거의 매년 그냥 한 문제가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요. 시험에 꼭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앞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 중에서도 이제 부지하고 택지는 자주 안 나오다가 최근에 시험에, 그죠? 2년 연속 등장을 했고, 작년 29회 때는 택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후보지를 이행지로 틀리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 후보지나 이행지도 당연히 등장했고, 또, 필지도 당연히, 필지하고 획지에서도 획지를 다른 개념으로 해갖고 틀리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매년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 후보지나 이행지, 필지와 획지.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먼저 필지가 이제 법률적 개념이 되는데, 이게 왜 법률적 개념이냐 하면, 이거는 법에서 쓰는 용어거든, 필지는요. 그러니까 등기법이라든가, 취적법, 등기법, 취적법 상으로, 등기법상으로 토지를 등기할 때, 그리고 취적법상으로 토지를 등록할 때 쓰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서 쓰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법률적 개념이죠. 자, 취적법에서 필지를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느냐.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그러니까 한 개의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를 1필지라 하고요. 지번이 한 개가 붙어 있으면 필지가 한 개고, 필지가 하나면 물건도 한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번이 세 개가 붙어 있으면 필지가 세 필지가 되고요. 필지가 세 개면 물건도 세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지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소유권의 구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게 소유권 아닙니까? 다 이게 민법하고 관계되고 등기법 취득에서 등기 등록을 할 때 쓰는 용어니까 이게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하고요. 획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개념인데, 자,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냐? 우리 부동산 학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중개 활동이라든가 감정평가와 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그 토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민적이 어느 정도냐, 가격이나 민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가격이나 민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는 용어가 획지가 되겠고요. 획지는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 말이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가격이 똑같은 한 테두리를 일획지. 그다음에 지번, 한 개의 번지가 붙어있는 하나의 지번으로 형성된 한 덩어리를 일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변에 토지가 한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전체가 1번지예요. 1번지. 그럼 지번이 한 개가 붙었죠? 이게 한 개의 지번으로 형성된 한 덩어리를 일필지. 앞부분은 1번지인데 뒷부분은 2번지예요. 그럼 지번이 두 개죠. 그럼 지번이 두 개면 필지가 두 필지라는 뜻이죠. 필지가 두 개고, 필지가 두 개면 물건도 두 개다 이 말이다. 이렇게 한 개의 지번으로 형성된 한 덩어리를 필지라고 한다 이 말. 필지. 필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번으로 형성된 한 테두리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역시 도로변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가 전체가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이에요. 10만 원 수준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가격이 한 개로 형성돼 있죠. 이 하나의 가격으로 형성된 한 덩어리를 획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토지라는 것은 도로에 접하고 올수록 가치가 높고요. 도로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가치는 점차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인데 이 뒷부분은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제곱미터당 8만 원 수준이면 가격 수준이 지금 두 개로 나눴죠. 그럼 획지가 두 개라는 뜻이다. 이렇게 한 개의 가격으로 형성된 한 덩어리를 일획지.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 이 말이에요. 획지는. 그 다음에 필지는 한 개의 지분으로 형성된 한 테두리. 하나의 번지가 붙어있는 한 덩어리를 필지.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획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 지번. 지번이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구분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지번으로 구분되는 게 필지고 가격으로 구분하는 게 획지다 보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똑같을 수도 있고 필지가 획지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 획지가 필지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나타나는데 자 거기 박스 속에 보면은 필지와 획지의 관계 가지고요.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네, 그지? 자, 먼저 지금 여기에 토지가 한 개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가 1번지입니다. 지번이 지금 한 개가 형성돼 있어요. 하나가 붙어 있고 가격 수준도 전체가 전반부 후반부 값이 전체가 제곱미터당 10만원 수준으로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지번이 한 개니까 필지가 몇 개고? 한 개죠. 그리고 가격 수준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획지도 한 개죠. 이게 하나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네, 그지?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요. 자, 이 역시 전체가 지번이 1번지, 지번이 한 개가 붙었어요. 근데 토지는 도로의 접발수록 가치가 높고 도로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치가 점차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 하냐? 감정평가에서는 도로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가치가 점차 하락한다. 이걸 깊이 가격 체감 원리라고 합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가치가 점차 감소해 가니까 깊이 가격 체감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중개사 시험 칠 때는 20년 전에는 노선가식 평가법 하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 방법 중에 회귀 분수법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깊이 가격 체감하는 걸 안 배우는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죠. 도로에서 접하고 있는 부분은 가치가 높겠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가치가 점차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제곱미터당 10만원 수준인데 여기는 좀 도로에서 멀어졌으니까 제곱미터당 8만원 수준이고 끝자락은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가치가 더 하락해갖고 제곱미터당 5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전체가 지번은 몇 개고 한 개죠. 지번은 그죠? 지번은 한 개니까 필지는 몇 개? 한 개입니다. 그지? 하나인데 가격 수준은 세 개로 나눠지니까 획지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네, 그지? 필지는 하나지만 획지는 세 개니까, 그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된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한 개의 획지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1번지예요. 가운데 있는 거는 2번지예요. 뒷부분에 있는 거는 3번지고, 지번이 몇 개? 3개가 붙어서 3개가 붙어 있는데 1번지나 2번지나 3번지가 전부 가격수는 제곱미터당 10만원으로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거는 지번이 3개니까 필지는 몇 개야? 3개죠. 필지는 3필지잖아요. 그죠? 필지는 여러 개인데 전체가 가격수는 10만원으로 똑같이 한 개로 형성되어 있죠. 가격은. 그럼 획지는 하나라는 거잖아. 그지? 전체가 1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거네. 그죠? 그 이제 필지하고 획지는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1번에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된 경우는 필지하고 획지의 크기가 같은 거죠. 필지의 크기랑 획지의 크기가 똑같고요. 두 번째,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필지하고 획지 중 뭐가 큰 거지? 확률 50%구만.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는데 세 개의 획지가 모여갖고 한 개의 필지가 됐으니까 필지가 더 크네. 획지는 필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세 개의 필지가 모여서 세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가 됐으니까 이거는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한 개의 획지를 구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지는 획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세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한 개의 획지가 됐으니까 획지가 더 크죠. 필지보다는 획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요.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도 있고 획지가 필지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이고 가격이 아니고 뭐? 지번. 아이 참 죽겠네. 미안해.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분이고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이에요. 그죠? 구분 기준이 다르니까 크기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필지가 큰 경우도 있고 획지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되죠. 이 시험에 나온 거는 별거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지문으로 딱 한 개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될 수는 없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래야지. 왜 없어?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래야지. 이거는 되지만 이거는 안 된다. 또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구분 기준이 가격하고 지분으로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물론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알아야 되지만 이런 거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겁니다. 나중에 딱 정리해야 될 게 필지 해놓고는 여기에 딱 정리해야 돼. 하나의 지분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 한 개의 지분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부동산 활동에서 쓰는 가격이란 민적의 단위, 가격이란 민적의 구분 기준, 가격이란 민적의 구분 기준, 가격이나 민적을 구분한 기준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딱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뭐 다 이런 거 뭐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요. 나중에 가면 다 핵심이 되는 내용. 등기 등록의 단위가 필지, 가격으로 구분되는 가격이나 민적의 구분 기준이 획지. 그러니까 이 획지가 가격으로 구분하니까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필지보다는 획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그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획지니까 필지보다는 획지가 중요하고, 필지는 도성욱 교수님한테 중요한 거죠. 그죠? 등기법, 지적법에서는 필지라는 용어가 중요하지만요. 부동산학에서는 획지가 훨씬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으로 가서 이제 대지와 맹지. 자, 아까 우리 3번에 대지 하는 게 있어서 대지. 3번의 대지는 흑도 받침이 붙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6번의 대지는 어디자 받침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분해야 될 포인트가 한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3번의 대지는 이게 대자가 이게 3번의 대지는 흑도 받침이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흑도 받침이 붙어 있는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돼. 요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만을 대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건 시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대라고도 하고 대지라고도 하니까 논란의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내. 아예 이의신청 대상거리가 되니까. 근데 6번의 대지 이거는 종종 나와요. 요 대자가 이제 자루대자예요. 자루대자. 그러니까 토지가 생긴 모양이 쌀 자루처럼 생기있다고 해서 그 모양에 착안해서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쌀자루 연상하시면 됩니다. 쌀자루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토지가 이렇게 사방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변에 토지가 이렇게 막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토지가 막 형성돼 있는데 도로변에 이렇게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여기 뒤에 쌀자루처럼 생긴 넓은 이런 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따놓은 자루를 딱 연세해보면, 쌀을 따놓은 자루는 위에 입구를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이걸 풀어가지고 쌀 따르고 또 입구를 딱 묶거든요. 입구가 아주 좁아요. 근데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뒤에 쌀 자루처럼 생긴 넓은 이렇게 토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모양이 자루처럼 생겨 있고, 그리고 입구가 어떻다? 좁다. 그러니까 이제 입구가 이렇게 대지 그러면 입구가 협소한, 입구가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 이게 딱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입구가 아주 좁으면서 모양이 자루처럼 생긴 토지를 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맹지는 이제 아예 그냥 완전히 나무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지금 요 빗금진 부분의 토지는 완전히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맹지예요. 그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지 상태에서는 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옆에 토지를 이제 합쳐야만, 합피를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고, 대지는 좁지만 통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좁지만 길이 있었으니까 건축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겠죠. 그래서 대지하고 맹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를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고, 맹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으면 알 거고요. 대지도 저게 오디자 받침이 붙는 대지, 저 대자는 자루 대자다. 요걸 기억하면 입구가 아주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 이게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7번에 나지가 나오고 8번에 건부지가 나와요. 나지하고 건부지는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 지금 A부는 지상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지상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이 토지를 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을 때 나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나자가 벗을 나자란 말이에요. 벗을 나자.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다는 뜻이죠.
토지가 지상에 아무것도 없다. 건축물이 없다. 이런 토지가 이제 나지, 붓을 나자를 써서 나지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이 있는 요 건축물의 바닥 토지, 건물 아래에 있는 이 건물의 바닥 토지를 건부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부지는 뭘 줄인 거냐? 건축물의 부지 이런 말이에요. 건축물의 부지. 건물 아래에 있는 건물의 바닥 토지, 건물의 바닥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 이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를 건부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 속에 답이 있으니까 뭐 나지하고 건부지를 구분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자, 일본에서는요, 나지를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지를 다시 갱지하고 저지로 나누거든요. 갱지하고 저지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식 구분 기준에 따라서 건물이 없는 토지를 갱지하고 저지로 구분을 하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서 나지의 개념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구분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나지는 일본의 갱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 일본의 갱지하고 나지가 똑같느냐 하면, 자, 우리 토지 보상평가 지침, 그 3조 5에 나지의 개념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정의 자체를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지란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는 뜻이죠.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랬으니까 지상에 건물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럼 나지도 당연히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지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 이게 바로 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갱지가 바로 공법상 제한을 받거나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일본에서는 갱지라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나지는 일본의 갱지와 똑같은 용어로 쓴다 이 말이다. 그래서 그냥 나지 또는 갱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지 이꼬로 갱지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단 말이야. 자, 공법, 사법 이제 구분할 때가 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요를 배우는 과목이 뭐고? 공법이잖아요. 그죠? 공법. 목요를 배우는 게 사법이죠. 공법하고 사법이 어떻게 달라? 공법이란 공법하고 사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제 이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가가 개인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공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뭔고? 그게 민법이란 말이야. 민법. 근데 자, 왜 그럼 나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공법 시간에 그죠? 국토기획부에서 전국에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러죠. 그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내가 가진 토지가 뭐 농림 지역하고 지정되면 농림 지역으로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농업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거 지역하고 지정되면 주택을 대부분 지어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따라옵니다. 행위 제한. 그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내의 행위 제한 이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당연히 그 공법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공법상 행위제한이 따라오니까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아무리 지상에 건물 없는 나지라도 이게 주거지역하고 지정되면 주택을 지어야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토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은 전부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지도. 근데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가 지상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이 배웠다.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를 뭐라 그럽니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를 통틀어 제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제한 물건. 그 제한 물건에 용익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용익 물건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고 또 담보 물건에 질권, 유지권, 재단권이 있잖아요. 그런 제한 물건이 전혀 설정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제한 물건이 전혀 설치되지 있지 않으니까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민부에서 배운 제한 물건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낮에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도 없는 토지입니다. 그 건물도 없죠. 그리고 권리관계도 아주 깔끔하죠. 권리관계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매우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 건물이 없으니까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상가를 건축할 수도 있고 공장을 건축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딱 버티고 있죠.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는 이용을 못 하겠지. 지금 이 건물이 주택이 지어져 있다면 주거지 한 개로만 이용하는 거지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 하죠. 주택이 지어서 지금 주거지로 이용 중인데 이걸 상업지로 용도를 바꾸려면 주택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거비가 일단 수반되니까 비용이 지출돼야 되겠고 또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를 바꾸려면 형질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주택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상가 못 짓습니다. 좀 형질 변경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그래서 이 건부지는 건물 때문에 가치가 매우 낮은 순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를 평가할 때는 원칙이 아무리 건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나지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부지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건부지는 이 건물 때문에 이미 부지가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 하느냐? 건물 때문에 부지 가치가 강가가 생겨 있다. 그래서 건부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부강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부지 가격을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도 나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이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다면 나지를 1억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럼 건부지는 무조건 1억 이하로 1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부강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지보다는 건부지를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건물 때문에 부지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건부 증가가 나타난다면 건부지가 나지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 가장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구로 지정돼 있다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거나 또 건폐율을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오히려 건부지가 나지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니까. 자, 요 지역이, 그죠? 이 지역이, 여기가 전체가 개발 제한구로 지정돼갖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가정해보자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이 금지가 돼 있죠, 그죠? 개발이 좀 금지되어 있으니까 개발을 못해요. 개발을 못하니까 건물이 없는 낮에는 절대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 그럼 건물을 못 짓는 토지 같으면 쓸모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는 말이야.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는 기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기존 건물이 버티고 있다면, 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축이라든가 정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한번 배웠나요? 아, 그래요? 건축법 배웠으면 이제 정축, 대수선 이런 것도 배웠겠네, 이제? 건축에는 건축부에서 건축의 개념에는 5가지가 있다, 그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죠? 공부 다 했네, 도사 다 됐네요, 벌써, 그죠? 그 입에서 줄줄줄 잘, 말로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밑부터 모르면서, 그죠? 표현 대리하고 협의의 묶은 대리가 어떻게 달라요? 안 배웠어? 민법부터 알아야 돼, 그러네. 민법부터 그래. 민법이 중요하대요. 복대리도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 또 봐라. 모르면 안 배웠다. 또. 앞으로 이제 선생 욕 좀 하지 마라. 배웠는데 잊어버렸다 이래야지 뭘. 복대리는 누구를 위한 대리인입니까? 복대리는. 그렇다, 이제? 대리인을 위한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다. 그러지. 야, 올해는 합격자도 많이 나올 것 같은, 이건 불길한 얘기가 많이 나야 되겠죠, 그죠? 사람도 없는데, 그게 합격자도 적게 나오면,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그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신규 수험생들을 많이 보내주셔야지. 그죠?
그래, 저도 뭐 학원을 계속 끌어가는 거지, 뭐. 그죠? 계속 힘들면 학원 운영하겠습니까? 그죠? 엿장사러 가야지. 어? 나는 지금 학원 안 하고 서문시장 가서 엿장사하면 하루에 한 300만 원씩은 팔 것 같은데. 와, 이거 우리 진짜. 엿은 유행의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유행의 물건, 그죠? 물건이 있잖아요. 있는 물건을 파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건이 없는 걸 파는 게 어렵겠죠, 그죠? 뭐, 무형의 상품을 파는 게 어렵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잖아요. 자동차 파는 건 쉬워요. 보여주고 좋으면 지가 사는 거니까, 물건을 보니까. 근데, 보험 같은 거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죠? 무형 상품이지. 이런 걸 세일하는 게 어려운 거지. 유형의 상품을 파는 건 쉬워요. 엿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는 거지. 셀링 포인트만 부각시켜주면 사는 거예요. 엿 한번 잡숴봐. 할아버지도 이빨 안 빠지고 건강해져. 뭐, 셀링 포인트를 강조시키고 많이 팔면 되는 거야, 그죠? 특이하게 팔아주면 돼, 특이하게. 어? 그럼 되는 거지. 그건 뭐 어려워요, 그런 게. 참네. 그게 이제 개발자하고 안에서는 그 기존 건물이 있다면 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정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데요. 정축이 뭐야, 정축이?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 뭘? 높이, 청수, 연면적, 건축면적 4개 중에 한 개만 증가하면 무조건 정축이야. 아니? 기존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신축.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신축이죠. 그럼 기존 건물이 있어.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기존 건물을 높이, 청수, 건축면적, 연면적 중에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넣어놨죠? 그럼 그게 정축이야. 어? 개축이나 재축은 뜯어서 고치는 거죠, 그죠? 인위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뜯어서 고쳤어요. 그럼 개축이 되는 거야. 근데 태풍하고 지붕의 일부가 날아갔어. 그걸 고쳤어. 그럼 재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괴된 걸 원래대로 원형으로 복귀시키죠? 그럼 재축. 인공적으로 뭔가를 뜯어서 원래대로 원형으로 복귀시키죠? 그럼 개축이 되는 거지.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이축이 아니고 이전 그래야 된다. 이축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정축이 가능하니까 건물을 2층짜리를 3층, 4층으로 마음껏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수선은 뭐야? 건축배에서도 대수선을 배웠죠? 대수선이란? 대수선, 크게 수선하는 거란 말이야. 대수선이니까 크게 수선하는 거라니까, 뭐, 쫄지 말고 뭐 해, 쫄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크게 수선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건축에서 보면 건물에는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지. 그죠? 내기하면 바보지주. 이렇게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 주계단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주요 구조부를 하죠. 그 주요 구조를 3개 또는 30제곱미터 이상 뜯어서 고치는 걸 대수선하는 거다. 그럼 크게 내력벽을 갖다가 30제곱미터 같으면 거의 9평 정도 되잖아. 그죠? 벽을 갖다가 9평 정도를 빵 뜯어서 고쳤다. 크게 수선한 거잖아요.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해서 기둥을 3개 해체해서 크게 뜯은 거죠. 그게 대수선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 개발지원구 안에서는 건물을 신축을 못해. 개발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럼 신축을 못하면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그럼 건물도 못 짓는 땅은 전혀 쓸모가 없겠죠. 근데 기존 건물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높게 정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층짜리를 5층, 6층으로 정축할 수 있는 건부지가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 그래서 개발지원구에서는 이 건물이 있음으로써 이 부지의 가치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건부증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발지원구 안에서는 건부증가가 나타나니까 건부지가 오히려 나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예외는 물론 있지만 원래 건물지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건물 때문에 부지의 가치가 강가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지를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도 나지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 건물지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라? 나지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아무리 건물지를 높게 평가해도 나지 평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건물지는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낮고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나 건폐를 축소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 건부 증가가 나타나니까 건부지가 나지보다 높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예선까지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9번에 공지. 자, 이 공지는 이제
내가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인데 이 10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0제곱미터에 전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 자, 여기서 1000 중에서 7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면 몇 프로 건축이 가능한 거야? 70%죠. 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돼요? 건축 가능한 비율을. 이걸 건폐율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겠죠. 그럼 내가 건폐율이 70%면 1000제곱미터 중에서 700이 아니고 700제곱미터만 건축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건물을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 1000 중에서 700제곱미터만 건축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300제곱미터는 비워놔야 되죠. 이 빈 땅이 있어야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지란 하나의 대지 안에서 법정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땅, 이걸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지는 도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비워놓은 거죠. 아주 정상적으로 비워둔 땅입니다. 도로를 확보를 못하면 사람이 달 수가 없잖아, 그죠? 건물이 빈 땅이 없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봐요. 바람이 아예 안 통하잖아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통해야 되고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을 하려면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를 비워놓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부에서 배워요. 공지를 대지에서 최소 몇 프로 이상 비워놔야 되느냐? 10% 이상을 무조건 비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최대로 부여가 되면 몇 프로까지 부여가 될 수 있을까? 건폐율이 9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공지를 10%로 남겨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대지 면적에서 최대 90%까지 건축이 가능하면 건폐율이 90%를 초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업지역만 건폐율이 90%까지 부여가 되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70% 이내입니다. 건폐율이. 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어야 소방차가 불나면 진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도 늦게 확보해야 되니까 공지를 30%는 확보해야 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 뭐 다 건폐율이 나중에 다 배우겠죠. 건폐율 용적을 하는 걸. 이렇게 하나의 대지 안에서 법정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땅을 공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지하고 이제 비교할 용어가 10번, 11번, 12번.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용어를 정해야 되는데 10번에 공한지라는 게 있어. 공한지. 공한지하고 공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용어고 공한지는 휴한지하고 유휴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돼요.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세 가지 한꺼번에 비교해야 되는데 이 공한지나 유휴지, 휴한지는 전부 놀리고 있는 토지입니다. 놀리고 있는 토지인데 놀리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구분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공한지는 도시 토지를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무슨 목적이냐? 투기 목적이다. 투기 목적.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유지도 역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전혀 반환시키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입니다. 공한지나 유유지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토지예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인데 다만 공한지는 도시에 있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토지고 유유지는 외곽에 있는 농지예요. 외곽의 농지를 농업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한지나 유유지는 둘 다 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제 도시에 있는 토지냐 외곽에 있는 농지냐의 차이점인데 유유지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유유지는 몰라도 되는데 공한지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 휴한지하고 목적 자체가 달라서 두 개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공한지와 휴한지를 구분하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휴한지는 실휴자 한가할 한자예요. 한가하게 쉬고 있는 토지 이런 뜻이죠. 그죠? 한가하게 쉬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집가 상승의 목적을 두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토지의 비옥도를 회복시켜가지고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력 향상의 목적을 두고 아주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목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시골에 벼농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벼농사 끝난 토지에 크게 다시 보리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갈아엎어서 보리농사를 안 지어요.
벼농사 수확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보농사를 짓기 전에 토지를 한두 달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는 이제 토지의 비옥도를 회복시켜서 더 나은 보리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토지를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에? 그러니까 이 휴자가 무슨 휴자냐? 쉴 휴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 요 말이 나오면 휴안지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에? 공안지는 한각에 비어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에? 목적 자체가 두 개가 다르니까 공안지하고 휴안지를 구분해야 되고 유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에? 몰라도 되고 공안지와 휴안지의 차이점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13번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와요. 왜 또 자주 등장하느냐? 목적이 서로 달라서 구분 포인트가 서로 정반대되기 때문에 법지하고 빈지 이거는 서로 대비되는 용어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고 28회 때는 빈지가 당연히 틀리게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줄였어요.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이걸 줄여서 법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 개인에게 소유권은 인정해준다. 개인에게 소유권은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활용 실익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활용 실익이 전혀 없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있는 경사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요. 빈지는 개인에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활용 실익은 매우 높은 아주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변에 있는 해변 토지. 공유수변 매립법에서는 빈지를 그냥 바닷가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닷가나 빈지가 같은 말인데요. 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해변에 있는 토지로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어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빈지. 그리고 윗집 아랫집 사이에 있는 경사 부분의 토지로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 실익이 전혀 없는 가치가 없는 땅이 법지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라는 게 이렇게 경사가 있다요. 경사가 있는데 윗집 아랫집 사이에 이게 갑의 주택이고 이게 을의 주택이고 이게 병의 주택이다. 그럼 갑하고 을 사이에는 갑이 윗집, 을이 아랫집이 되겠죠. 또 을하고 병 사이에는 을이 윗집이고 병이 아랫집이다. 그죠? 이 윗집 아랫집 사이사이에 요 언덕배기에 그죠? 요 경사 부분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요 토지들이 바로 법지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냥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땅이 줄줄 흘러내리고 아랫집을 덮쳐버려요.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뭔가를 쌓아놓죠. 축대라든가 담장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사장님이 무엇이라 그랬죠? 옹벽이라 그랬나요? 옹벽? 예? 맞습니다. 요 축대를 건축부에서 옹벽이라 하거든요. 축대를 옹벽이라 그래요. 옹벽. 옹벽이라는 용어를 알면 참 이거 공부를 하셨다는 분인데 처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건축부에서 축대를 옹벽이라고 하는데 건축부를 한번 배웠기는 배웠지만 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갔을 건데 건축부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 있고 그죠?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고 그렇죠? 그죠? 신고만 하고도 축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공작물이란다. 공작물. 들어봤어요? 신고 대상 공작물에 뭐가 있대요? 들어봤나? 높이 2m를 초과하는 옹벽, 담장이나 옹벽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돼요. 강고판이나 강고탑이 4m를 초과한다. 그럼 역시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들어봤죠? 1, 2월에 가면 다 하겠죠. 건축부 다룰 때. 나중에 그런 게 중요해요. 신고 대상 공략을 해갖고 아주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죠? 자, 이게 이제 이 축대나 담장 아래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안 무너지게 축대나 담장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 축대나 담장 밑에 있는 토지가 이제 이게 법지인데, 이거는 축대 밑에 있는 거니까 지금 아무 쓸모가 없죠. 축대가 딱 설치되어 있으니까. 근데 축대를 걷어내도 건물도 못 지어요.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게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그죠? 농작 활동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쓸모는 전혀 없어요. 활용 실익은 전혀 없다고. 왜 우리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 윗집하고 아랫집, 윗집, 아랫집 그 사이에, 그죠? 언덕배기에 이게 뒤안길, 뒤안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축대 같은 게 쌓여있기도 하고 막 이렇죠? 가본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 시골 가면 있습니다. 아직 있는데, 그죠? 여러분, 도시 대시이 돼가지고 본 적이 없죠? 그죠? 요 축대나 담장 밑에 있는 땅인데 이게 이제 토지가 가만두면은 무너져 내리니까 안 무너지게 축대를 쌓아놔야 되죠. 근데
토지는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축대는 여기서 요 부분의 축대는 윗집에서 아랫집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윗집이 갑이죠. 갑이 축대를 설치해야 되고 여기서 요 부분까지는 을이 윗집이고 병이 아랫집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또 을이 윗집이니까 을이 축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 설치 의무가 윗집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쓸모는 없어도 윗집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줘. 요 부분만큼은 윗집이 갑이니까 갑에게, 요 부분만큼은 을이 윗집이니까 을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 누구 소유로? 윗집 소유라 그래서 아랫집이 아니고 윗집 소유로 소유권을 인정해주지만 전혀 쓸모가 없는 이 경사 부분에 있는 이 축대나 담장 아래에 있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는 거고요. 빈지는 해변에 있는 바닷가인데 여기는 이제 육지예요. 육지는 이제 전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가지고 개인들에게 다 등록이 돼가지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죠. 이것들은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 육지 옆에 바다가 있잖아, 그죠? 바닷물이 꽉 차면 여기까지 차요. 바닷물이 꽉 찼을 때 높이가 만조 수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차다가 빠져나간다. 여기까지 빠져나가요. 그럼 이게 간조 수위선이 되는데 바닷물이 차 있다가 빠져나가면 여기에 갯벌이 형성되잖아. 갯벌이, 그죠? 갯벌이 조성되는데 이 갯벌은 빈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갯벌은 간석지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간석지라는 용어가 있고요. 갯벌은 간석지지 빈지가 아니에요. 그럼 빈지는 뭐냐? 자, 요 만조수위선, 간조가 아니고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의 토지.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 이게 이제 백사장이야, 백사장. 이걸 빈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빈지는 이제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이의 토지 그래야지 간조수위선에서 그러면 큰일 나겠죠. 간조수위선 그러면 이 갯벌도 빈지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갯벌은 간석지랑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조수위선 하면 안 되고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 백사장을 빈지라는데 이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을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빈지는 우리에게 휴양지를 제공해줍니다. 여름에. 그리고 또 밀물, 썰물 시에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계속 백사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바다를 청소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활용실익이 높단 말이야. 활용 가치는 높은데 전혀 쓸모는 없는 거죠, 그죠?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활용 가치가 높은데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영이 자꾸 잡생각이 계속 드네. 큰일 났네요. 집중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해변에 있는 이제 백사장을 빈지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백사장을 뭐 이게 내 땅입니다 한다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이거는 국가 소유로, 국유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활용 가치는 매우 높은 이 해변의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데 이제 법지하고 빈지는 이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반대로 출제할 때가 많겠죠. 그죠?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포인트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좀 비교해 두시고 14번 한계지. 이 한계지는 정의를 하자면 경계선 상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경계선 상의 토지, 경계선 상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계지가 택지 한계지도 있고 농지 한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택지 한계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농지 한계지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먼저 농지 한계지. 여기가 이제 농지야, 농지. 여기가 농지인데 요 지점까지는 그죠? 농업 활동을 하면 여기까지는 전부 수확량이 산출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지점 이후부터는 농업을 해도 수확량이 없어요. 수확량이 전혀 산출이 안 된다. 그러면 수확량이 없다는 말은 생산성이 0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농촌 사이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농업 활동이 가능한 수확량이 산출되는 가장 먼 경계선상에 여기 토지가 있잖아. 그죠? 여기 농업 활동이 가능한 이 수확량이 산출되는 요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를 농지 한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택지 한계지는 뭐냐? 여기 이제 도심이란 말이에요, 도심. 그럼 도심부 같으면
전부 즉시 건축이 가능한데 요 지점을 딱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농지나 임야야. 농지나 임야. 농경지는 즉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질병이 되는 데까지 좀 오랜 시간이 흘러야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도심의 특정 지점, 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여기 토지가 있잖아. 그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아까 뭐라 그러대요? 택지라 그랬잖아. 택지. 그럼 요 지점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니까 여기까지는 택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도심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 이걸 택지 한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심의 특정 지점에서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다. 그래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야.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 이런 뜻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택지 한계지는 그 부동산 이용 활동에 가면은 저기 7편에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용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가면은 한계지의 지가 법칙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한계지를 다시 알아야 돼. 441쪽인가 보면은 한계지 지가 법칙 하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한계지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니까 한계지의 지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는데 이제 그런 지가 법칙 자체를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요 한계지라는 용어를 기회에 놓고 도심의 특정 지점에서 건축이 가능한 즉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를 한계지란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요. 15번에 선하지. 선 아래에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선하니까 이제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하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들으면 아는 거고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 잘못 가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겠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하지라고요. 16번 포락지. 요거 기억을 해야 되는 용어네. 또 포락지는 최근에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25회하고 27회 때 두 번 출제가 된 아니 28회하고 뭐 26회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최근에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는데 이 포락지는 하천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렇게 하천이 형성돼 있어. 하천이 형성되는데 이 하천 주변에 개인이 논이나 밭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상류에서 물이 세차게 내려오죠. 그러면 물줄기에 해가지고 이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이 물줄기에서 씻겨져 내려가 버리고 떨어져 나가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요 하천변에 있는 논밭이 요만큼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요만큼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형성돼 버려. 그럼 요 삐끔지 부분에 있는 토지는 원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논밭이었지만 하천으로 변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땅이 물줄기에서 침식이 돼가지고 씻겨져 내려가 버리고 없어졌단 말이야. 아니? 떨어져 나가 버렸다고. 이런 부분의 토지를 포락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하면 땅이 침식돼가지고 물줄기에서 씻겨져 내려가 버리고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개인의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개인의 논밭이 이미 하천으로 변해버렸잖아. 그죠? 이런 토지를 포락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뭐 한 번 들으면 아는 용어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17번에 소지 또는 원지. 소지, 원지. 그냥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저기 도심에 있는 토지들은 그죠?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토지가 하나 없잖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미 이제 다 파헤쳐가지고 도로 설치하고 건물 짓고 이미 다 인간이 파헤쳐서 개발을 했죠. 근데 개발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토지가 있겠죠. 외곽으로 우리가 나가보면 그죠? 토지가 원래 생성 때부터 전혀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황무지라든가 자연 경관 이런 게 있죠. 그죠?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이런 토지를 소지 또는 원지 이렇게 변화한 겁니다.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또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런 뜻이 되겠고요. 18번에 성숙지하고 미성숙지. 이 용어도 어려운 건 아니고 나중에 개발론에 가면은 443페이지에 택지의 성숙도 하는 용어가 나와요. 성숙도가 높은 토지를 성숙지, 성숙도가 낮은 토지를 미성숙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성숙도라는 게 뭐냐? 성숙도는
토지가 어느 정도 즉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성수도로 하는 건데, 성수도가 높다는 말은 시간이나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이 즉각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토지가 이제 성수도가 높은 성숙지가 되고, 미성숙지는 성수도가 낮기 때문에 즉시 건축은 할 수가 없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거나 일정한 비용을 투입해야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토지를 미성숙지, 성수도가 낮은 토지를 미성숙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다지 크게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건 그냥 들으면 돌아. 내가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체크해 드리잖아, 그지? 그래 마지막에 이제 19번에 환지, 채비지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환지하고 채비지는 도시개발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도시개발부터 했겠죠, 당연히. 건축부 했으면 개발부터 먼저 국토법하고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뭐 이렇게 했을 건데, 농지법은 뭐 못해도 건축법까지는 했겠네, 그죠? 주택법도 한번 했습니까? 했는지 안 해도 모르죠, 뭐. 안 해도 됩니다. 주택법까지 그 공부해가지고 점수 다 따려고 하면, 그죠? 머리 지내리고 점수는 더 안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거 들어봤죠?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두 개를 합친 혼합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원래 토지자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응? 자, 요만큼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 요게 을의 토지고, 이게 병의 토지야. 도시개발 사업이 별거 없어. 그냥 반듯반듯하게 구역경리 딱 해가지고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되돌려 주는데, 자, 갑이 원래 요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갑에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또 요만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이거는 을에게 돌려줘요. 그다음에 병이 또 요만큼 갖고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요놈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병에게 줘요. 자, 원래 개발을 해가지고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줄 토지가 있죠.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줄 토지를 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돌릴 환자, 당신자니까.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줄 토지를 환지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토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안 돌려주고 시행자가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다가 요 토지들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채비지라는, 채비지,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 이런 뜻입니다. 요걸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으로 쓰는 거죠. 이런 토지를 채비지라는 거예요. 이 뭐 한지, 채비지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뭐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개론은. 자, 이 토지의 용어를 정리해 봤는데 상당히 용어가 많죠. 20몇 개 되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앞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것 중에는 첫째, 부지하고 택지를 비교하라 그랬다. 부지, 택지.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할 게 필지와 핵지. 요거 두 개 딱 구분해야죠. 가로 3 해갖고, 필지는 하나의 집의 붙는 등기등록관이,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가격이란 면적의 구분 기준,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할 용어가 공한지와 휴한지. 지력 향상의 목적을 두고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휴한지, 그리고 지가 상승의 목적을 두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 이렇게 해서 요거 네 번째 정리를 해야 될 용어가 되겠네요, 그죠? 요 두 개. 그리고 다섯 번째 정리할 용어가 법지하고 빈지. 소유권은 인정되나 실익이 없는 경사분의 토지가 법지. 반대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익이 높은 해변 토지를 빈지. 이렇게 해서 요거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는 10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토지 용어는. 이 이상 정리할 거 없다요. 나머지는 나중에 한 번만 더 들어도 다 알거나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중에서 어렵게 비교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그러니까 이 두 개씩 비교하면서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 그죠? 좀 지나면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용어였고, 좀 쉬었다가 이제 54페이지 부동산의 특성부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